네, 어제 미국 CPI가 발표가 되었고 FOMC 의사록도 공개가 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 영향이 이제 상수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 또 구체적으로 금리에 대해서 채권 전문가에게 들어보겠습니다. DB금융투자 문홍철 채권 파트장 전화 연결 지금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직접 나오셨는데 9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눈여겨볼 좀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까? 예, 지난번 이제 FOMC에 대한 의사록이 발표가 된 건데요. 지난 FOMC 의사록에서 이제 파월 의장이 물가에 대한 이제 스탠스가 약간 이제 바뀐 점이 있었는데 그 이번 그 의사록에서 그게 좀 이제 확인이 된 점이 있었고 가장 이제 주목할 점은 아무래도 테이퍼를 이제 언제 시작할 것이냐 이게 가장 큰 관심사였는데 이번에 거의 그 시점을 11월 중순 아니면 뭐 12월 중순 둘 중에 한 번으로 결정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왔었고요. 원래 연준이 자산 매입을 매월 뭐 1,200억 달러씩 하고 있는데 그 개시 시점이 월 중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테이퍼를 개시한다면 11월 중순이나 12월 중순에 개시를 할 건데 약간 전체적인 뉘앙스로 좀 보면은 그 최근에 뭐 IMF 보고서에서도 있었지만 중앙은행이 경기나 고용보다는 물가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이제 이슈들이 좀 있었고 파월 의장의 스탠스도 물가가 일시적이라는 기존 스탠스를 좀 바꿔가지고 연준 내부에서도 이 물가라는 게 일시적으로 오르는 게 아니라 조금 지속적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테이퍼를 조금 더 일찍 한 11월 정도 중순에 개시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인데 네. 일단 의사록 상을에서는 뭐 11월이나 12월에 이제 개시될 거고 속도도 조금 빠르게 해서 월 한 150억 달러씩 줄이면은 대략 한 8개월 정도 진행이 돼서 내년 중순 정도면은 아마도 테이퍼가 이제 종료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서 전반적으로 뭐 기존에 좀 알고 있던 사람들은 뭐 알고 있었겠지만 약간 이제 시장이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매파적인 흐름이 있었고요. 분명히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내부 논의도 각 위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약간 물가가 좀 더 오를 것 같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들이 좀 있는데 아무래도 공급 병목에 따른 물가 불안이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는 FOMC 의원들의 의견들이 조금 더 다수를 차지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조금 시장 기대보다는 약간 매파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만 월 150억 달러씩 그러니까 국무성 채권을 100억 달러, 네. 그다음에 이 부동산 담보증권 50억 달러. 그렇죠. 8개월 하면은 150 곱하기 8하면 1,200억 달러가 다 네. 소진이 되니까 네. 8개월 동안에 진행을 하고 미 연준에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소비자 물가가 기대 물가가 계속 네. 오를 것 같다. 네. 내년 되면 한 5.9%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네. 나온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미 연준에서는 결국은 테이퍼링을 하는 하나의 명분을 충분히 찾아놨는 거고 네. 채권 시장을 다루다 보면 이제 우리가 그 뭐라 그럴까요? 전반적인 큰 흐름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네. 지금 가끔 우리가 방송에서 언급을 하는데 이 부채 한도 문제 이걸 네. 12월까지 지금 연장시켜 놨단 말입니다. 밀어놨죠. 예. 밀어놨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될 건가가 또 예. 하나의 12월 달에 하나의 관건일 것 같아요. 어떻게 예. 보세요? 그게 이제 과거에도 약간 기시감이 드는데 옛날에도 2013년이었죠. 그때 연준이 테이퍼를 할 때도 그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이 부채 한도에 따른 굉장히 격렬한 다툼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2013년에도 테이퍼가 좀 개시는 말은 미리 해놨는데 개시는 좀 늦어지지 않았냐 이런 얘기들이 당시에 좀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은 그때랑 좀 다른 게 그 당시에는 사실 긴축을 하기에는 경기 펀더멘털이나 물가가 뭐 그렇게 높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분명히 이 경제 펀더멘털의 어떤 회복 그리고 특히 무엇보다 물가가 굉장히 높게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우려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아마 12월 초까지 현재 부채 한도를 좀 늦춰놨거든요. 네. 그때 달하면은 다시 한번 이제 부채가 목전에 달하게 될 텐데 아마 연준 입장에 제가 연준이라면 그러면 괜히 12월 중순에 테이퍼를 개시하게 되면 12월 초에도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럼 또 한번 통화 정책 어떤 스케줄이 좀 교란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아마 부채 한도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테이퍼를 조금 일찍 못 박아서 한 11월 중순에 하는 게 약간 정치적인 스케줄을 고려할 때 연준 입장에서는 이미 긴축을 하기로 마음을 먹은 상태여서
좀 더 편한 시나리오가 될 수 있지 않겠나 네.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네, 그러니까 11월 테이퍼링이 지금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좀 어제 단기 금리는 또 오르고 장기 네. 금리는 떨어졌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통상 이런 거는 이제 경기 둔화의 시그널로 많이 보더라고요. 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사실 이 간밤에 있었던 장단기물의 금리 차 변화가 사실은 굉장히 시청자분께서 최근에 가장 중요하게 다루셨으면 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스프레드는 보통 이제 장단기 금리 차하면 미국채 2년과 10년간의 금리 차를 많이 보시는데 특히 요즘 저희가 보고 있는 거는 5년물 대비해서의 30년물의 스프레드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이 30년 금리라는 거는 인플레이션에 굉장히 민감하고요. 5년물 금리는 연준의 통화 정책에서 금리를 얼마나 빨리 올 것이냐, 요거에 되게 민감합니다. 5년물은 간밤에 뭐 큰 변화가 없거나 약간 올랐어요. 그 얘기는 시장이 중앙은행이 좀 긴축적이니까 금리를 좀 빨리 올릴 수도 있겠다. 뭐 내년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시장은 예상을 했는데 문제는 30년물 금리가 이상하게 떨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에 좀 민감한 게 이 30년 금리인데 5년 대비해서 30년물의 금리 차가 최근에 좀 많이 계속 하락하고 있거든요. 시장 금리는 오르는데 왜 5년, 30년 금리 차는 왜 계속 떨어지냐? 그 얘기는 시장이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거나 혹시 오더라도 중앙은행이 금리를 빨리 올려서 결국 잡을 것이다 라는 일종의 중앙은행에 대한 강한 신뢰를 이 금리차가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채권 시장은 아니 지금 경기 펀더멘털과 인플레이션을 볼 때 연준이 저렇게 금리를 올린다면 결국 펀더멘털과 물가에 대한 기대치는 낮아질 것이고 그렇다면 30년물은 이러한 펀더멘털과 물가를 반영하기 때문에 당연히 금리는 좀 낮춰야 되는 걸 거고요. 반대로 이 단기물 금리들은 기준금리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 양자 간의 금리 차는 축소된 거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맞을 것 같고요. 저희도 이러한 시장 해석에 아주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편이고 사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들이 많이 있긴 한데 간밤에 이 30년물의 흐름을 본다면은 그렇게 이 시장은 중앙은행이 잘 통제할 것이다라는 강한 뭐 확신까지는 아니겠지만 상당한 믿음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인 게 시청자분들한테 정말 좋은 정보를 말씀 주셨는데 미국의 주택금리도 대출금리가 30년 국채금리에 연동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30년 만기 금리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야기되는 이 과연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것이냐 그 문제도 과거에는 셰일가스 같은 게 대체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다른 대체제도 존재를 하고 산업 구조가 많이 바뀐 상태라서 그런 서플라이 충격은 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전반적인 아마 말씀 주신 장단기 스프레드 상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죠. 그렇게 예측이 되면 자 미국 시장은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나라 시장의 장단기 금리 그래봐야 뭐 3개월물하고 10년물 뭐 차이를 본다든지 그렇죠. 그 정도인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장단기 금리 차가 최근에 또 단기물 금리가 많이 올라서 이제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좀 빨리 올리지 않겠냐 이런 걱정들이 많이 반영이 되면서 단기물 금리는 좀 많이 올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단기 금리 차는 한국도 미국이랑 뭐 크게 다르지 않게 왔다 갔다는 하지만 조금 축소되는 흐름으로 좀 보고 계시면 맞을 것 같고요. 이제 한국에서도 뭐 물가에 대한 우려가 계속 있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중앙은행이 특히 이제 금융 불균형, 뭐 쉽게 말하면 가계부채죠. 가계부채. 그리고 더 뭐 노골적으로 얘기한다면 뭐 부동산 시장이 될 겁니다. 이쪽을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좀 빨리 올리지 않겠냐 이런 걱정들을 하게 되고 그렇다면 이제 필수적으로 장기 채권을 거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렇다면 미국이랑 똑같죠. 물가나 성장률에 좀 악영향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된다면 장기물 금리는 좀 덜 오르고 단기물 금리는 좀 빠르게 오르면서 장단기 금리 차가 조금 더 축소되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고 국내 시장의 참여자들도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연내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은 계속 내비치고 있는데 금리 상승 그럼 연내 하는 건가요? 이제 원래 시장 자체에 이제 어떻게 반영이 돼 있는가가 되게 중요한데 원래 저희도 그렇고 시장에 저희는 이제 수익률 곡선을 이용해서 시장의 기대치를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보시면은 시장도 뭐 대략 한 3개월 내에 한 번, 그리고 6개월 내에 또 한 번, 그래서 총 6개월 내에 총 2번, 그리고 내년 말까지, 그러니까 1년 후죠. 1년 후까지 총 4번 가까이 더. 그러니까 지금 한 번 올렸으니까 그거는 빼놓고
앞으로 4번 가까이 더 올릴 것이다라는 게 현재 시장에 반영이 돼 있고요. 뭐 저희도 다음 11월, 다음 달이죠. 11월에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고 뭐 충분히 가능하게 보고 있고요. 또 대선 전에인 뭐 내년 1분기에 한번 또 인상을 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시장은 이제 그 이후에도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쪽이 현재 뭐 다수다 보니까 그게 가격에 반영이 돼 있겠죠. 그렇게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국내 채권 금리의 좀 변동성도 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제 채권 가격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럼 채권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굉장히 채권을 운용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올해 금리가 굉장히 급등락하는 흐름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시장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경기는 되게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안 좋다기보다는 고점을 치고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고, 물가에 대한 우려는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과연 지속적인지 잘 모르겠다. 채권 금리 자체는 굉장히 매력적인, 그러니까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이제 싸진 거죠. 그래서 사놓으면은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워낙에 이제 외국인들이 특히 선물 시장에서 채권 매도를 좀 강하게 하고 있거든요. 이제 주식 시장과 비슷하게 이 채권 선물에서도 좀 외국인들의 힘이 되게 세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괜찮아 보이는데 손이 잘 안 나간다. 그런 생각들을 이 채권 운용하시는 분들은 하고 계시고, 뭐 단기물들이야 기준금리 올라가니까 뭐 그렇다 치는데, 장기물들은 그래도 이 정도 레벨에서 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강하니까 지금은 조금 참고 계시고요. 뭐 제 생각에는 결국 장기적인, 뭐 미국이랑 똑같은데요. 장기적으로는 물가나 성장률에 있어서는 좀 하방 압력이 계속 꾸준히 있지 않겠는가 해서 뭐 장기채 금리에 대해서는 저희는 뭐 상승폭에는 좀 제한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이 우리 주식 경제에서 방송을 하면서 쭉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주식 시장과 금리와 환율의 이 삼각관계를 잘 들여다보셔야 된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온도와 습도와 여러 가지가 맞아야 되는데, 그 펀더멘탈이라고 하는 그 한국 경제 펀더멘탈이 어느 정도 강한지를 보시고, 돈이 지금 유동성이 어떻게 풀려서 움직이는가, 많이 풀렸냐 적게 풀렸냐를 또 한번 보시면, 거기에다 심리까지 얹어버리면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은 반대 방향으로 일반적으로 흐르니까 이제 제대로 맥을 짚어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보시기에 환율시장과 금리시장을 놓고 봤을 때, 채권시장, 금리시장을 한다면 이 주식시장과 연관관계에서 앞으로 이 서로 상관관계가 긍정의 방향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역방향으로 갈 것인지, 이 갭이 더 벌어질 것인지 좁혀질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주식과 채권 간의 관계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사실은 요즘 굉장히 큰 화두입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글로벌리 자산 배분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진짜 큰 투자자들은 그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원래 주식과 채권을 말씀하신 대로 역상관 관계가 원래 있기 때문에 상호 이제 거꾸로 비중 조절을 하시면서 이게 투자를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과거의 패턴을 보면은 이 역상관 관계가 좀 깨지면서 같이 좋거나 같이 망하는 케이스가 종종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가 좀 같이 망하는 케이스인데, 그때의 패턴을 잘 보면은 어떤 때냐면은 그 인플레 우려가 좀 심해질 때, 대표적으로 뭐 70년대나 90년대, 요때 주식하고 채권이 좀 같이 좋고 같이 망가지고, 원래는 상호 이제 거꾸로 좀 가야 되는데 그런 어떤 패턴이 좀 망가지는 케이스가 이제 과거에 좀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기에도 최근에는 아무래도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아마도 주식도 안 좋을 때 채권도 안 좋은, 그러니까 이제 채권이 안 좋다는 얘기는 금리가 좀 오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흐름이 만들어질 것 같고, 저희는 아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지금은 좀 심하고 뭐 당분간 좀 그럴 수가 있겠는데, 뭐 올해 말 내년 초 정도 되면은 조금 완화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때쯤 되면은 다시 주식과 채권의 가격 역상관 관계가 다시 좀 회복되지 않겠나, 그런 추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의 이 전망도 궁금한데, 지금 달러 강세가 뭐 1,200원도 터치했다가 지금 내려오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달러 강세가 계속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채권 투자와 주식 투자에 조금 약세를 부추기는 현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환율은 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가요? 확실히 환율은 주식이랑은 거의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율이 오를 때 주로 주식이 좀 안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환율과 채권은 좀 관계가 애매합니다. 저도 요즘 이제 기자분들이나 이제 매니저분들한테 환율이 이렇게 올라서 외국인들이 채권을 저렇게 팔아 제끼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또 보면은 외국인들이 이제 원화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잔고는 거의 200조를 넘으면서 계속 증가하고 있단 말이죠. 네. 이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왜 원화 채권을 사는지에 대한 거는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있고요. 이제 그 중에 한 요소가 이제 환율 베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요즘처럼 오르거나 앞으로 더 오를 것 같으면 원화 자산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니까 그렇죠. 뭐 주식 팔듯이 채권도 이제 팔 것 같은데 이게 그렇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채권 관련된 외국인 움직임을 읽을 때 좀 조심하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이 재정거래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재정거래라는 거는 이제 주식에서 뭐 현선물 차익거래 같은 거 하듯이 채권도 똑같이 그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외국인 입장에서도 위험 없이 방향성과 무관하게 뭐 환율이랑 금리가 어떻게 되든지 뭐 상관없이 특정 재정거래에 대한 이익이 보이면 그 이익만 먹기 위해서 재정거래로 들어오는 물량들이 특히 이제 단기 채권을 많이 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매매들이 상당히 이제 최근에 특히 올해 많이 늘어난 면이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아니 환율이 이렇게 오르는데 왜 원화 채권 이렇게 사? 라고 이제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고 아니 원화 현물 채권은 사는데 왜 선물은 팔아? 아 이거 도저히 모르겠다 이렇게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뭐 저도 사실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 건건이 이제 특정한 단기 채권은 왜 사는지, 선물은 왜 파는지에 대한 이유가 다 있기 때문에 그 채권을 좀 보실 때는 외국인들이 재정거래 수요가 이제 많고 재정거래 같은 경우에는 환율과 무관하다.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외국인들이 원화 채권을 뭐 사거나 판다고 해서 그게 꼭 환율과 1대1로 매칭이 돼서 움직이는 건 아닐 수 있다고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지난 7일 날 우리나라가 13억 달러의 외국한 이 채권을 발행을 했는데 성공적으로 발행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신인도는 높다. 이렇게 일단은 해석해 주시면 어떻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